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8년도 4월 7일 날 실시된 국가직 9급 2008년도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 우리가 작년 12월 26일이었나요? 16일이었나요? 네, 우리 지방직 추가 채용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문제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문제의 길이도 당시와 유사하게 길어진 측면이 있고요. 사례 문제가 기존의 국가직 9급과 비교했을 때 현재 3문제가 출제가 됐고 사례 문제가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듯이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게 난도가 높은 시험은 아니었었고요.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으며 지금까지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옮겨진 그런 식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기구속 원칙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구속 원칙이죠. 자기구속 원칙은 행정청이 스스로 구속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법의 법원 중에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중에 불문법원, 그 중에서 관습법 말고 조리법이 되는 거죠. 조리법에는 우리가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고요. 이 중에서 모든 조리법의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전부 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비례원칙과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자기구속원칙, 목적위반, 동기부정, 부당결부금지원칙, 실권의 법리, 그리고 사실 오인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구속원칙 이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먼저 자기구속원칙의 적용 요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적극적 요건이죠. 적용 요건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재량행위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자기구속원칙입니다. 재량행위 영역이다. 이것은 대표적으로는 기속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불문법 원리로서 신뢰보호원칙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신뢰보호원칙은 기속행위에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동종의 사안입니다. 동종의 사안. 법적으로 이제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종의 사안에서 세 번째 이제 차별이 발생했어야 됩니다. 차별 발생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평등원칙하고 비교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CF 평등원칙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이 위에 있는 3개의 요건은 평등원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번째 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평등원칙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4번째 요건으로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으면 안 된다. 합리적 차별 사유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평등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가 자기구속원칙에서는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선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관행입니다. 되풀이되어 반복된 행정관행이 있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이 평등원칙이라는 것이 자기구속원칙하고 비교하면 이쪽이 이제 일반 법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쪽이 일반법이 되는 것이고 이 자기구속원칙 이쪽이 이제 특별법이 됩니다. 특별법이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자기구속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등원칙 중에서도 말이죠.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즉 선례 말하는 거죠.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때는 자기구속원칙을 적용시키고 시간적 선후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평등원칙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것은 이제 자기구속원칙의 적극적 요건이죠. 이거는 적극 요건입니다. 적극적 요건이라고 한다면 소극적 요건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극적 요건으로서 한계, 이 한계에 이제 3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는 적법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법성 한계, 평등원칙과 마찬가지겠죠. 평등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자기구속원칙이다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위법 앞에 평등 없다라는 평등원칙의 법리는 여기 와서는 위법한 선례 앞에 자기구속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위법 앞에 평등 없다, 위법한 선례 앞에 자기구속 없다. 이게 적법성 한계에 대한 문제고 이쪽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장소적 한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장소적 관계는 다른 행정청의 어떤 선례에 대해서 행정청의 자기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다른 행정청의 행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시간상한계입니다. 시간상한계. 사정 변경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정 변경이 발생을 해서 만약에 밑에 다 쓸까요? A라는 행위가 있었고 A 다시 A 다시 다시 이렇게 반복된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간에 무엇이 등장을 하게 된다?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정 변경이 발생을 해서 종전에 이와 같은 행정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이 행정 관행으로부터 이탈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방법이 이제 B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B로 바뀔 때 자기 구속이 되지 않는 경우죠. 이것이 다시 또 되풀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줘야만 그럴 때만 자기 구속 원칙으로부터 이탈이 가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는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원칙이나 신뢰보원칙을 근거로 해서 평등원칙, 이게 이제 학설의 입장이죠. 학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구속원칙은 평등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것이고 객관적인 차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까지 포함을 해서 양쪽에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있습니다. 이론적 근거를 우리 판례는 그 자기구속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양쪽에서 도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학설은 주관적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자기구속원칙이 아니고 객관적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자기구속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학설하고 판례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학설의 입장이 우세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선례, 이게 포인트죠. 선례. 이 선례를 상대방 국민이 이미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 국민의 역할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신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겁니다. 하지만 판례는 양쪽에서 도출을 하고 있고요.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정처분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어떤 행정관행이 성립된 것은 맞다는 겁니다. 행정관행이 성립된 것은 맞는데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항상 출제되던 부분이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그 선행처분 이전의 선례에 구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평등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적법성의 한계 문제죠. 적법성의 한계. 위법 앞에 평등 없다. 위법한 선례 앞에 자기구속 없다. 해서 2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을 보시게 되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두 번째 요건에 있는 이제 동종의 사안을 말하는 것이죠. 동종의 사안에서 적용되는 문제되는 것으로서 주로 재량 통제 법률에 관련되고 있다. 이거는 재량 행위에서만 인정되는 불문법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뢰보원칙은 기속행위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이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네 번째,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이 재량준칙이 이제 선례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이 재량준칙이 집행돼서 선례가 만들어질 텐데 그것이 공표되었다라는 것만으로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재량준칙은요, 공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되면은 법령은 별도의 공포가 필요하겠지만은 행정규칙은 별도의 공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량준칙이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행정절차법 제20조 20조에 따른 처분 기준 설정 공표, 처분 기준을 설정해라,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설정 공표하라,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재량준칙은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이다. 행규 플러스 행규.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이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대외적 구속력, 외부적 구속력을 부정합니다. 법규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서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한해서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 의함이라고 되어 있죠.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에 문제에서 괄호에서 판례에 의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학설에 따라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판례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 판례는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예기관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기관행, 가정적 선례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적 선례. 아직까지 한 번의 선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량준칙만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아무리 이것이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인 것이지 무엇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내부적 구속력은 인정될 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내부적 구속력은 행정청이나 공무원은 그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재량준칙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집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가정적 선례를 인정하고 이것을 근거로 자기구속원칙을 적용시키는 예기관행을 우리 판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예기관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입법으로서 행정입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정입법이 만약에 국가기관이 제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명령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지자체기관이 제정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자치법규라고 하게 됩니다. 그 명령 중에서 법으로서의 성격,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법규성이라고 하죠. 법규성이 인정되면 법규명령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행정명령이라고 합니다. 행정규칙을 말하는 것이죠.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권리의무에 대한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영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면 우리는 그것을 처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영향이라는 것은 그 권리의무를 변동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변동규율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어디까지 인정된다. 직접 규율하는 경우까지를 우리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직접 규율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입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행정입법입니다. 행정입법인데 이 행정입법은 국가기관이 제정한 것으로서 명령에 해당한다라고 한번 전제를 깔아놓고 보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여기서 확장을 하면 되니까 우선 명령이라고 보시고 그 형식과 내용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인가 비교하면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형식으로 제정되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게 되면 훈령이나 고시, 예규, 통첩, 지침 이런 걸로 만들어지면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는다라고 보겠죠. 내용이라고 하게 되면 권리 의무를 규율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법규명령의 내용이 될 것이고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면 그 내용은 행정규칙이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유형을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법규명령의 형식의 법규명령의 내용을 갖는 경우가 있겠고 법규 그 다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이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원래대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이 되었고 그 내용도 행정규칙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우선 첫 번째 법규명령 형식의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법규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죠. 법규성이 인정이 된다.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외부적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 모두 다 법규명령이니까 문제가 없을 테고요. 그 다음 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하게 되면 판례 이렇게 나눠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판례는 나눠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시행령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법규명령에 해당을 하겠지만 시행규칙, 총리령이나 부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그 자체로서는 행정규칙입니다. 요 자체로서는 행정규칙이 되겠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요거는 행정규칙이죠. 왜? 형식이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행정규칙의 법규명령에 무엇이 구체적인 위임이 결합이 되면
구체적인 위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런 것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만 쓰겠습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보게 되고,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상위 수권 법령과 결합해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죠. 얘 같은 경우에는 법규성이 인정된다,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얘는 법규명령이 아니다,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와 같이 요거는 비법규성설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죠. 비법규성설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취하면서도 최근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와 같이 준법규성설의 입장을 취하려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구속 원칙을 매개로 해서 법규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1번하고 3번하고 그 다음 2번하고 4번을 다시 여러분들이 나누셔야 되겠죠. 무엇이 중요하니까? 실질,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실질,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법규명령의 내용이냐 아니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1번하고요. 1번하고 3번입니다.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규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번, 4번은 여기에는 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 또는 최근의 경향에 따라서 만약에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번하고 4번은 그냥 일반적인 법규명령, 전형적인 법규명령에 불과하겠고요. 1번하고 3번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번하고 3번을 한번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3번입니다. 내용이 법규명령인 경우입니다. 내용이 권리 의무를 규율을 하고 있다, 이거죠.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규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권리 의무를 규율을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경우, 두 번째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경우, 세 번째 변동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을 우리가 전형적 법규명령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것을 우리가 집행적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세 번째 것을 우리가 처분적 법규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전형적 법규명령하고 집행적 법규명령 같은 경우에는 그 형식이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사건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는데 비해서 밑에 있는 두밀분교 폐지조례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집행적 법규명령은 한미약품 사건이라거나 한국릴리제약주식회사 사건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두밀분교 폐지조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얘는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었었습니다. 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별도의 법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는요, 별도의 법 집행행위가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가 있다. 얘는 별도의 법 집행행위가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법 집행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위에 같은 경우 얘는 간접적 규율을 한다라고 했죠. 권리 의무를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적 규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권리 의무를 규율을 하고 있죠. 그다음 얘는요, 직접적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 규율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미 집행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집행적 법규명령이죠.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대해서 자동적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명령이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게 되는 거죠. 변동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발생, 그리고 변경, 그리고 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금 보신 대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변동 규율과 함께 직접 규율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두 개가 이제 처분이 될 텐데요. 결론을 맺어보게 되면 이거는 행정행위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게 될 테지만, 얘는 행정행위는 아닙니다.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아닙니다만, 이건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고, 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것이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아니죠. 행정행위이고 그렇다면 무조건 처분이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범 통제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규범 통제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직접 통제를 하려면 이에 대한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한계에 걸리기 때문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겠고요.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라는 간접 통제의 방법으로 만약에 위법한 법규명령이라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두밀분교 페이지에는 그 자체가 바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고소송을 통한 직접적 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법규명령 자체에 대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 우리 경기도 교육감의 폐교 처분은 처분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죠. 폐지 조례가 처분이기 때문에 이미 조례에 의해서 폐교가 된 것이고, 폐교 처분은 처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말고, 법규명령 말고 다른 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고 나서 간접적 통제로서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엔 오직 항고송을 제기하는 것만 가능할 테고요. 얘도 역시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통해서 직접 통제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직접 규율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것이 변동시킨 건 아닙니다. 권리 의무를. 이것이 집행돼서 별도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가 없다고 했지 있을 수 없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처분이 여긴 나올 수 있어요. 밑에 있는 처분적 법규명령하고 비교해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 다음에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간접 통제도 모두 다 가능하다. 전부 다 출제 4개 다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법규명령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고,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별도의 법집행위 없이도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방금 보신 대로 1번하고 3번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내용이 법규명령에 됩니다.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전형적 법규명령을 제외한 집행적 법규명령하고 처분적 법규명령은 그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게 맞는 거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법규명령이 법률상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법률이 개정되어 위임의 근거가 부여됐다면 지금은 위임명령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위임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거가 없어서 이게 위임명령이 무효였습니다. 나중에 그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마련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핵심이죠. 그때부터,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으로서의 외부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건 당연히 위임명령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임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해보겠습니다. 뒤쪽에서 또 행정입법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법규명령입니다. 법규명령인데 우선 이제 저기서 얘기를 한 것은 위임의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외부적 효력이 인정이 되냐, 그것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요, 위임의 근거가 만약에 처음에 없었다 이거예요.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효력도 없다 이거죠. 근데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 이겁니다. 마련이 되면 이때는 그 위임명령의 효력도 이때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효력,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따가 다시 또 그 위임의 근거가 또 다시 사라졌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때부터 그 효력, 외부적 구속력이 또 다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없다가 있는 경우를 말을 했으니까 앞부분에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지금 말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위임명령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 판단은 첫 번째, 수권상의 한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권법령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법규명령은, 위임명령은요,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법률 유보원칙,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위반으로 위법해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재정상의 한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재정상의 문제는 법률 우위 원칙이죠. 그 위임명령 자체의 위법성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얘는 법률 우위 원칙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세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세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적법 속상 범죄죠. 적법 속상 범죄. 적법하다고 해서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너무나도 속상을 해가지고 범죄를 좀 저질러 봤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봤다 이겁니다. 적법 속상 범죄. 적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인 위임이어야 되는 것이지 포괄적 위임이면 안 된다. 포괄적 위임 금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법은요, 헌법에서 조세법정주의라거나 아니면 죄형법정주의라거나 이와 같이 13조, 59조 이런 식의 법률사항으로 되어 있을 때 위임이 불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벌법규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 구성 요건이나 형벌의 상한폭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한다면 위임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 전속사항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법률 전속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법률 전속사항은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죠. 의회 유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임이 결코 인정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상 같은 경우에 상위 법령에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위 법령 위반 금지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면 위법하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범위라는 것은요, 위임 범위를 일탈하면 안 된다 이거죠. 위임 범위 일탈 금지입니다. 위임의 한계를 일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있는 이제 재는요, 재위임 말하는 겁니다. 전면적 재위임을 할 수는 없다. 재위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면적 재위임은 금지가 된다. 그 대강을 정하고 나서 구체적인 재위임을, 일부에 대한 재위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면적 재위임은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3번에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는 고시의 형식으로 만들어졌죠. 보건복지부 고시 사건 말하는 겁니다. 얘는 보건복지부 장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고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졌고요.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라고 했죠. 위임을. 법령 규정으로부터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라고 했는데 법령에서 정해야 될 문제니까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이고, 내용은 그렇지만 형식은 고시, 행정규칙이죠. 그러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의 상황이 되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기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맞죠. 그 형식상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겠네요. 형식은 분명히 행정규칙입니다. 그리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상태라고 하게 되면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게 맞는 거지만 위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본 대로 뭐에 해당한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수권법령과 결합해서 법규성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게 일관된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이 될 테고요. 법규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나서 먼저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임명령이죠. 법규명령 중에서 위임을 받았으니까 위임명령인데 그 대강을 정하고라는 것은요, 전면적 재위임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범위를 정해서 다시 위임을 하는 재위임은 허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전면적 재위임이 아니기 때문에 재위임이 여기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기정보 통제권 뭐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기정보 통제권이라고 출제가 된 바도 있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독자적인 기본권이 맞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기본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본권은 맞는데 우리 헌법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명문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별도의 명문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명문의 근거는 없다 이거예요. 어디서 도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 17조에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라거나 우리 헌법 행복추구권 10조의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17조나 10조에 있는 이와 같이 다른 기본권 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독자적인 기본권은 맞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명문의 근거는 없다. 이것을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격이 있는 단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단체 소송이죠.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단체 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어느 단체든지 권리 침해 행위에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4번에 있는 집단분쟁 조정제도하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단분쟁조정제도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이 집단은 뭐예요? 유사한 사건, 정보 침해를 받은 유사 사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유사 사건으로 개인정보의 침해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분쟁 조정 절차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 조정 결정에 대해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단체 소송이 허용되기는 하는데 어느 단체든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명 이상의 단체 구성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정한 제한 요건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 주체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고의과실에 고의 또는 과실에 손해배상 청구면 고의과실 필요하죠? 고의과실에 있어서 그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냐 없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없음을 입증을 해야 된다. 없음을 입증을 한다면 어느 쪽이 되겠어요? 원고 쪽이 되겠습니까? 피고 쪽이 되겠습니까? 이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음은 원고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고 없음은 피고 쪽에서 입증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느 쪽에서 입증해야 되냐? 피고 쪽에서 입증하라 이겁니다. 피고, 개인정보 처리자.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금 피고가 되고 있는 거고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피해자가 원고가 되고 있는 거죠.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모든 입증을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순 반복적인 경미한 처분,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행정입법에 대한 정리를 한 것처럼 우리 간단하게 절차 정리를 좀 간단히 해보도록 할까요? 절차 정리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출 해설도 중요한 거지만 저는 좀 포인트가 다릅니다. 다른 강사님들하고. 이번 문제가 행정입법에서 몇 문제가 나왔다, 판례에서 몇 문제가 나왔다, 이론이 몇 문제가 나왔다, 사례가 몇 문제가 나왔다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총평이 아니라 지나간 거에 대한 기억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있는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고 내년의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시험 수험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지나간 문제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후를 예측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신입처지예라고 해서 5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신입처지예가 이렇게 있는데요. 신입처지예
행정절차법에는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가 있고 행정상 입법 예고가 있고 처분 절차가 있으며 행정지도가 있고 행정예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처분 절차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분 절차에는 3가지가 있죠. 공통처분 절차로서의 이유 제시가 있는가 하면 불이익 처분 절차로서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불이익 처분 절차, 공통 처분 절차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항상 문제로 나오는 것은 바로 21조, 22조, 23조에 있는 21조 사전통지입니다. 22조 의견 청취입니다. 23조 이유 제시입니다. 항상 문제가 나오는 건 이 3개가 아니겠습니까? 그 3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조에 있는 사전통지입니다. 21조에 있는 사전통지, 그 다음 두 번째 22조에 있는 의견 청취, 그 다음 의견 청취까지 했으면 처분이 나올 테고 처분이 나오면서 통지서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를 하게 되겠죠. 23조에 있는 이유 제시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의견 청취에는요, 다시 3개로 나눠지겠죠. 22조 1항에 있는 청문, 정식 청문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여러 사람한테 관계되어 있으면 이제 공청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될 때, 그 다음 이제 3번째는 약식 청문으로서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의견 제출 이렇게 3가지 나눠지겠죠. 그러면 총 몇 개가 나왔습니까? 5개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어떨 때 과연 절차 하자가 인정이 될까요? 절차 하자에 대한 기본 논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 문제, 이 절차 문제가 등장하면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4단계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요, 과연 절차상 하자가 인정이 되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자의 치유가 인정이 되는가? 그 다음 3번째는요, 독자적인 위법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겠는가? 독자 위법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4번째는요, 기속력에 위반되는 것인가? 이 문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IQ가 250 이상 아니면 못 벗어납니다.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세스로 가게 되는데, 이 절차자는 어떨 때 문제가 나오냐? 절차 흠결이 발생했을 때 그러겠죠. 사전통지를 안 했습니다. 의견 청취를 안 했습니다. 이유 제시를 안 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처분은 위법해지겠는가? 언제 논의하는 거라고요? 절차적 흠결이 존재할 때입니다. 그럼 이제 절차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상 하자는 항상 뭐예요? 취소 사유죠. 100% 취소 사유입니다. 거기까지 고민을 하시고 위법성이 인정되고 그리고 나서 취소 사유가 될 겁니다. 그럼 이랬을 때 사후 보완 행위를 한다면 이 절차 하자가 과연 치료될 수 있겠는가? 하자 치유에 대한 논의 그 다음 들어가겠죠. 사후 추한, 사후 보완 행위가 이렇게 있을 때 과연 하자 치유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만약에 하자 치유가 인정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절차 하자가 현재 인정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별도의 내용상의 위법이 없는 겁니다. 실체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절차에만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것만 가지고 독자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과연 취소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해서 절차만 가지고 취소 판결을 내리면 그 후에 동일한 처분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요, 실체 위법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겠죠. 우리 행정소송법 제30조 3항에서 이를 명문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소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 절차의 위법을 시정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 동일한 처분을 했을 때 과연 기속력에 위반되겠는가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얘는요, 위법 사유를 시정을 한 겁니다. 위법 사유를 시정했을 때 기속력에 위반되겠는가? 이 프로세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절차자가 인정되는가, 여기가 이제 어쨌든 포인트인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적용 대상과 의무 사항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할 겁니다. 과연 이 처분 절차가 적용되는 케이스인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의무 사항인 상황인가? 그렇다면 절차자가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적용 대상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연 적용 대상이겠습니까? 적용 대상. 사전 통지 같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안 생기는 건 얘입니다. 안 생기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논의가 없어요. 왜? 이유 제시는 공통처분 절차거든요. 예, 모든 처분에 적용되는 얘는 공통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모든 처분이 다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불이익 처분 절차, 이 불이익 처분 절차 쪽에서 이쪽에서 과연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생길 텐데요. 여기서 이 사전 통지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청문회에 대한 문제하고 이 공청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에 대한 문제가 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사전 통지는 의견 청취를 위한 필수적인 전치 절차죠. 그러면 적용 대상 범위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최대한 확장되면 이 친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전 통지의 적용 대상 여기하고요. 그 다음 의견 제출의 적용 대상 여기는 똑같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거는 물적 범위입니다. 물적 범위, 적용 대상 중에서 뭐 쪽을 얘기하는 것이다. 얘는요, 물적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얘는요, 물적 범위입니다. 그럼 인적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이와 같은 처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냐? 이 인적 범위 부분은 똑같다 이거예요. 인적 범위 부분은 사전 통지이든 의견 청취이든지 간에 얘네들은 전부 다 당사자 등입니다. 당사자 등 이게 되는 거죠. 당사자는 그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등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 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를 말하는 거죠. 얘네들이 바로 인적 범위가 되는 겁니다. 얘는요 적용 대상 중에서 인적 범위 문제가 이렇게 된다. 하프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한테 풀이해드렸던 방식 그대로인데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시간을 좀 내서. 그러면 말이에요. 먼저 간단한 청문하고 공청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원래 청문하고 공청회는 둘 다 명료였습니다. 명료였었죠. 원래는 둘 다 이렇게 명료했었는데 개별법에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이거 두 개였는데 이제 청문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하나가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되면서 취탈이 들어왔습니다. 취탈, 허가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로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청문은 사전 통지가 며칠 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0일 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10일이라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청문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러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이 취탈이 추가가 된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부가 권익제한 처분이잖아요. 한쪽만 쓰겠습니다. 여긴 땡땡이니까 의무부가 그리고 플러스 권익제한 처분이 바로 불이익 처분이 될 것인데 의무부가는요 이건 단순하죠. 하명입니다. 하명이니까 문제가 안 되고 이 권익제한 부분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부처분 문제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득권을 침해하는 적극적인 불이익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이건 불이익 처분에 포함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거부 처분 기대권을 침해하는 소극적 처분, 거부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사항에 대한 문제로 간단 말이에요. 이 적용 대상이 인정이 되면 우선은 이제 절차하자 인정까지 거의 근접해 간 거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에서 의무사항에 해당하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의무사항은 바로 뭘 말하는 것이겠냐? 이건 당연히 예외 사유에 해당을 할까 안 할까에 대한 반대가 되는 것이죠.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예외 사유에 해당을 하냐 안 하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텐데 사전 통지 같은 경우에는 긴급 재판 곤란이죠. 긴급 재판 곤란 여기가 바로 21조 사항에 있는 예외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의견 청취 3명 같은 경우에 요 3명 같은 경우에는 긴급 재판 곤란 받고 그 다음에 추가된 게 플러스 알파 포기가 들어가는 거죠. 포기
긴급재판 곤란 포기에 해당하면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 흠결이 절차 하자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 부분에 이유 제시는 적용 대상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외 사유 쪽에 가게 되면 단복 미백, 단복 미 곱하기 100, 긴급 인정 이거죠. 긴급 인정. 단복미는 단순 반복 경미한 것으로서 명백할 때, 그죠? 인정은 신청을 그대로 인정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번으로 오시게 되면 단복미백 등장했죠. 단복미백. 단순 반복적인 처분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복 미백 걸렸어요. 단복 미백은 이유 제시 예외 사유예요. 예외 사유에 걸렸는데 적용 대상은 문제가 없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근거와 이유 제시를 해줘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예외 사유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유 제시 같은 경우에는 23조 1항에서 요구하면 해줘라 라고 돼 있어요. 요구하면 해줘라. 그 다음에 2번,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즉 불이익 처분 절차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라고 했잖아요. 포기한다. 의견 청취 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긴급재판 곤란 포기 걸은 겁니다. 포기하게 되면 의견 청취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청문도 공청회도 의견 제출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똑같고,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행정절차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건 원래 알고 있는 얘기죠. 인허가 등의 취소, 친분자기 박탈, 요게 2년 전에 새로 들어온 거죠. 어디 새로 들어온 것이다? 청문 쪽이죠. 청문 쪽에 명료 취탈입니다. 인허가 등의 취소, 허가 취소, 자격의 박탈, 법인인 허가 등의 허가 취소 시에 의견 제출 기한 청문 10일 안에 신청해주면 공청회가 아니라 청문이죠. 공청회가 아니라 청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5번입니다. 하자 승계에 대한 문제인데, 하자 승계에 대한 문제는 첫 번째 선행행위하고 후행행위가 둘 다 처분이어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선행 처분의 취소 사유의 위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그 선행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황이어야 되고, 그런데 네 번째 나의 직접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후행 처분에는 별도의 고유한 위법은 따로 없을 때, 이럴 때 우리 권리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게 되고, 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정력의 존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포인트는 어디예요? 3번에 있는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이게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법적 안정성은 도모할 수 있겠으나 권리구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자승계라는 법리 조작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판례 입장은요, 일관된 입장으로서 하자승계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기결력 이론의 입장을 취한 판례가 3개가 있었습니다. 하자승계론에 따르게 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1년의 단계적 절차를 구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합한 처분으로서 하나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 사유인 하자가 관리처분 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다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1년의 단계적 절차를 구성하고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얘기하는 거죠. 사업시행계획 인가. 첫 번째, 우리 도시정비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라는 단계가 있었죠. 강학상 인가였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추진위원회가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설립인가가 나오게 되겠죠.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이것은 강학상 인가이면서 또한 특허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저걸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저 사업시행계획인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을 하겠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것도 가능성 인가를 해야 되겠죠. 이때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하고 관리 처분 계획 얘들 사이에 있어서는요 서로 이거는 별도의 행정 계획 처분입니다. 근데 하자 승계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도 없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주목을 해보세요. 어디를 주목을 해보시냐면 지금 인가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고 계획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처분이잖아요. 처분인데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엄청 특이한 거잖아요. 저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총의 결의가 바로 기본행위고 그에 대한 인가가 가능성 인가예요.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총의 결의가 바로 기본행위고 그에 대한 인가가 바로 가능성 인가예요. 그러면 인가가 처분이잖아. 인가가 처분이니까 처분 간에 하자가 승계돼. 그러면 그 인가 처분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보잖아 우리 판례가. 그렇죠? 여기서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오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나오면 행정청의 인가라는 처분 그게 아니라 뭘 보라고? 조합의 계획 처분 그것이 처분이고 그 계획 처분을 다투어라 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인가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가를 받아서 계획 처분이 성립이 된 거고 이건 의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처분 저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 처분 간의 하자 승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이렇게 또 얼토당토하는 게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인정된다라고 암기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자 승계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에 결정하고요. 그 실시 계획에 대한 인가하고요. 동일한 법적 효과,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하자가 승계가 되는 것이냐? 당연히 원칙적으로 이거는 별도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결합돼서 하나의 처분을 완성을 하는 것이라고 하려면요. 앞에 있는 선행처분이 오직 후행처분만을 위해 복무해 줘야 됩니다. 그 복무하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안경사 시험 불합격 처분이잖아요. 안경사 시험 불합격 처분하고 그 다음에 이미 나간 면허에 대한 취소 처분은 불합격 당하면 면허는 취소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직 그것만을 위한 거잖아요. 그럴 때 결합돼서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너무 단순한 거고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계고, 확정, 실행, 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확정이죠. 대집행 영장통지 이거는 정말 대표적인 일련의 단계적 절차를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하자승계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하자승계가 가능한 상황이 되겠고 이게 중요한 거죠. 4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그래서 부감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부감법상 선행처분인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이게 지금 선행처분이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얘는 법적 성질이 뭐라고 했어요?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이라고 했죠. 토지의 가격, 그 성격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직접 규율하고 그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간접 규율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물적 행정행위에 해당을 하고 그 이해관계인이 누구까지일지를 현재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하는 일반 처분에 해당을 하겠죠. 이거는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재결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토지 수용 재결 안에는 땅을 뺏는 내용 말고도요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용 재결 이건 법적 성질이 뭡니까? 이거는 과장 밑에 계장 밑에 대리 아닙니까? 대리입니다. 대신하는 거죠. 원래는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 사이에 있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토지 수용위원회가 조정을 들어가서 얘가 대신 결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대리에 해당할 텐데 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어서 하자승계 되겠는가? 여기에 적용됐던 게 바로 기결력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규준역설이라고도 하죠. 이 기결력 이론. 이 기결력 이론에 따랐을 때 뭐가 핵심이에요? 추가적 요건으로서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 오케이. 회피 가능성이 아니고 수인 가능성이죠. 도저히 이렇게까지도 보상금이 현저히 낮을지 몰랐다. 이거지. 이렇게 낮을지 몰랐다. 이게 낮아 버리니까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너무 낮으니까 내 보상금도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러면 이 보상금을 다투려고 하게 되면은 뭘 먼저 다퉈야 되는 거예요? 이 공시지가 결정을 먼저 다퉈야 되는 거거든요. 금액이
금액이 왜 그따구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있냐 이거야. 예, 알 수가 없어. 왜 없어? 이거는 일반 처분이란 말이에요. 고시공고 방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표준지가 내 땅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짓는 표준지가 될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다퉈? 조세호 사건이죠. 예,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1월 1일 날 국토교통부 장관의 표준지 공시가 결정 우선 다 다퉈야 돼요. 왜 낮아? 이렇게 다 다퉈야 돼요.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통지죠. 통지. 이 토지를 빼앗기게 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 표준지 공시가가 어떤 표준지가 너한테 보상금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될 것인지를 통지해 주지 않잖아. 그럼 이걸 다투는 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거 말고 또 뭐가 두 개가 더 있었다? 개별 공시가 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건.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보조금 지급 배제 결정 사건. 이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세 개만 항상 그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50분 됐으니까 잠깐 우리 끊었다가 그 다음 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판서는 그냥 두고 예, 지우지 마시고요. 예, 또 뒤에서 이게 또 등장을 합니다. 예, 그대로 두고 잠시 10분간 휴식하시고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